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색정화된 역전이, 색정 전이와 색정화된 전이라는 구별은 치료자가 겪는 역전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성적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상당수 사례에서는 치료자 또한 환자와의 관계에서 마치 뭐뭐인 것 같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일종의 상사병이 발생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치료자는 환자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역전이를 초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색정화된 역전이는 특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중년의 치료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별거나 이혼 혹은 그 밖의 상실로 인한 개인적인 삶의 혼란과 결부된 경우가 많다. 젊고 생기가 넘치며 성적으로 도발적인 경계선 환자는 치료자가 느껴온 불유쾌한 기분에 대한 치유제로 느껴질 수도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치료자는 흔히 사랑에는 치유력이 있다는 의식적 무의식적 환상을 품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종종 환자에게 반영되기도 한다. 또한 고통에 잠겨있는 치료자는 도움을 갈구하는 의존적인 자기를 환자에게 투사하고 자신의 욕구를 환자의 욕구와 혼동할 수도 있다. 감흥성 정신병을 앓는 듯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이 가진 측면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며 마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마법에 걸려 변한 것처럼 행동한다. 많은 경우에 역전이의 색정화는 보살핌을 확실히 표현해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수차례 굴복하면서 발생한다. 색정화의 진행을 막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초기에 한계를 설정하고 서로 구별되지만 연관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환자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첫째, 문자 그대로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차이 구별하기. 두 번째, 치료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환자가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부분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애도하기이다. 케이스먼트는 문자 그대로의 안아주기와 상징적인 안아주기를 구별하고자 한계를 설정해야 했던 한 사례에 대해 논했다. 그가 치료한 여성 환자는 자기 어머니가 항상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며 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주말 동안 환자의 요구에 대해 고민해본 그는 환자의 바람을 들어주는 행동이 근원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탐색을 건너뛰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환자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그 트라우마를 원래의 모습대로 경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환자는 격분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환자는 빈정대는 말투로 그를 비난했다. 선생님은 제 엄마인데 저를 안아주지 않으시네요. 캐스먼트는 자신이 사로잡혀 있던 정신병적 투사적 동일시를 처리하고 담아낸 후에야 마침내 해석적인 형태의 개입을 할 수 있었다. 그는 환자에게 환자 본인이 느낀 것과 같은 절망감을 치료자도 느끼게 하려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견디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본 환자는 처음으로 치료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대답했고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감정들을 치료자가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색정전이와 색정화된 전이라는 용어를 구별을 했어요. 아마 블룸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것을 이분이 여기서 가져온 것 같은데 132쪽 첫 번째 패러그래프요. 예, 첫 번째 전이 증오는 하나의 단일한 독립체가 아니다. 전이 증오는 환자가 가진 자아 강도와 내적 대상 표상에 따라 그 세기도 상당히 다양하게 된다. 블룸이 파악한 색정 전이와 색정화된 전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각각의 전이 증오를 구별하는 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블룸에 따르면 색정전이는 자아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는 경험으로 환자는 치료자를 향해 수치스러운 욕망을 느낄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색정전이를 충족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로 간주된다. 한편 색정화된 전이에서는 환자의 관찰 자아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환자는 치료자에게 품을 갈망을 분석해야 할 감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색정 전이에서와 달리 색정화된 전이에서 환자가 지닌 감정은 소망 충족을 위한 자아 동조적인 요구의 바탕이 되며 이때 치료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은 환자의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감정에 응답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블룸의 논문에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하진 않아요. 이분은 이 블룸의 구별을 가져와서 erotic transference하고 erotized transference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성적인 색깔을 띤 어떤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죠.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거의 어떤 대상이 가졌던 성적 느낌이 여기서 다시 재활성화돼서 전이 속에 드러날 수는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색정전이는 자아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그 생각, 내가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 상담자에게 자기가 성적 욕망을 느끼었을 때 그걸 수치스럽게 느낀다. 자아 이질적, 자아 이조적이야. 이고 디스타니. 아니, 부끄럽다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게 유라틱 전이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유라틱을 번역을 할 때 색정전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성애적 전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성애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많이 일어나죠. 어떤 친밀한 정서, 우리가 이걸 본능 이론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섹슈얼 인스팅트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 이라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아주 친밀한 정도, 다정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다정함이 조금 더 깊은 정서로 어떤 경우에는 성적 대상에게 느끼는 그런 정서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 성적 욕망을 느낄 수도 있는데, 성적 욕망이 느껴지지만 그거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느낌이,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자아 이조적이라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 이걸 어느 정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성애적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색정화된 전, 섹슈얼라이즈드라는 혹은 여기서 이 블룸이 얘기한 에로타이스드 트랜스퍼런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욕망이, 그러니까 처음 아까 성애적인 전이라고 할 때는 그게 비현실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수치스러운 정서로 느껴지는데, 이 두 번째 블룸이 얘기하는 에로타이스드 트랜스퍼런스 속에서는 환자의 엄서빙 이고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환자가 나를 살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서 익스피리언싱 이고만 작동하는, 경험하는 자아만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일어나는 성적 욕망이 그것은 바로 지금 충족받고 싶은 욕망인데,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추워 높다는 얘기예요. 업소빙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관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자아만 있어서 정말 성적 욕동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이 사람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자기한테 느껴지는 이 성적 정의, 색정적 전이 자체를 자기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싶은 강렬한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망 자체가 자아 동조적이라,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요구하고 싶은 자아 동조적, 자아 동조적인 요구.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자기의 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태도로 간다.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 이게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현실에서 만족을 시켜주길 바란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어떤 성애적 전이 단계를 넘어서 색정화된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에러타이스드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 경우는 현실적인 만족을 달라는 요구가 생긴다.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분들은 부분 대상 관계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통합된 디프레싱 포지션에 가면 어쩌면 현실 감각이 생겨나니까 리얼리티 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성적 욕망이 일어나지만 한편에서는 내 욕망이 부끄러운 것을 알고 있는 거죠. observing ego가 있는데 이게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이지 상대방에게 내가 이걸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concern for others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을 배려해서 자기 욕망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곤혹스러워할 것인가를 살필 수 있는 힘이 있는 단계가 보통 디프레시브 포지션이에요. 우울적 자리에 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순전히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대상의 정서를 살필 수 있는 단계가 이게 우울적 자리인데 이런 우울적 자리에 가지 않은 현재 분열적 자리에서 어떤 느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 대상이니까 부분 대상은 코우시 얘기한 셀프 오브젝트, 셀프 대시 오브젝트, 자기 대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니까 상대방을 현재 분열적 자리에서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되기 전에 어떤 원대상에 느꼈던 정서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대상으로 느끼는 거니까 여기 성적 욕구가 일어나면 이분은 그 성적 욕구를 그대로 상대방이 다 채워줘야 된다고 느낀다. 그래서 자기는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치료자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내가 성적 욕망이 있으면 그 성적 욕망도 충족시켜달라는 이런 포지션에 있다는 거예요. observing 이유가 없이 자기 욕망만 그대로 받아달라는 요구예요. 이 상담자들을 슈퍼비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성적 어뷰스 대상이 되는 것을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를 방어해내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꼭 어떤 성적 행동으로 나와서가 아니라 성적 행동과 유사한 그 언어적 어뷰스도 나오죠. 그 성적 내용을 포함한 언어적 어뷰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애적인 것을 아주 상세하게 디스크립션 하면서 마치 성적인 판타지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자유행위를 하는 것 같은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 버릴 수 있다는 자기의 욕망을 그냥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게 액팅아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액팅아웃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 액팅아웃을 금지시킬 수 있으려면 여기 왜 이게 금지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섹슈얼라이즈드 혹은 여기서 성애화된 이 에러타이스드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할 때는 이분은 이 욕망은 지금 당장 채워줘야 될 욕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당한 요구인 것처럼 이 사람은 느끼고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카운터 트랜스퍼런스가 되면은 치료자가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내담자로부터 오는 이 강렬한 어떤 투자적 동일시에 의해서 이 색정화된 전이가 내 역전이로 오게 되면 색정화된 역전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냥 성애적 전이 이라틱 트랜스퍼런스, 이라틱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그냥 성애적인 역전이 정도면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데 이분이 어떤 내가 느껴지는 성적 욕망이 이게 저 사람이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하고 내가 observing ego가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욕망을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컨테인하면 되는데 이 색정화된 역전이가 일어나 버립니다. 에러타이즈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분석가가 자기를 살피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 observing 이고가 없어진다는 얘기. 그 자기가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이 정서에 휘말려 버리게 되면 자기가 편집적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색정화된 전이가 내 색정화된 역전이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내담자를 현실적으로 만족시키고 싶은 욕동이 생겨난다. 그게 상징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전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게 리얼리티하고 착각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판타지와 리얼리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리얼리티 테스팅이 약화되면서 이 사람의 이러한 정서도 전이나 역전이가 하나의 판타지고 리얼리티하고는 다른 심리 내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게 내담자의 과거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 내담자의 과거나 나의 과거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 정서가 느껴지는 것이 지금 here and now에서 내가 느끼고 있지만 그 연원이 지금 리얼리티 속에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판타지 속의 관계라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치료상에서 치료 세팅 속에서 잠시 45분이나 50분 세션 속에서 전이 속에서 일어난 정서인 것을 망각하고 이걸 리얼리티 속에서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정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성형화된 정서를 느끼게 된 내가 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이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다. 성적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쉐임풀한 생각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을 도와주는 이런 어떤 가상 공간이라는 트랜스퍼런스 속에서 작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저 사람과 나와의 현실 관계로 이것이 받아들여져 버리면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린다.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미 치료 세팅을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담자로부터 오는 이러한 강렬한 역전이를 자기가 진심으로 저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느낀다. 이 치료 관계하고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한다는. 그래서 이 교과서 저자가 하는 얘기는 치료자는 환자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역전이를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전이하고 상관없다고 느끼면서 리얼리티 속의 정서라고 느낀다는 게. 그러면서 색정화된 역전에는 특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중년의 치료자에게 흔히 나타나며 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별거나 이혼 혹은 그 밖의 상실로 인한 개인적인 삶의 혼란과 결부된 경우가 많다. 젊고 생기가 넘치며 성적으로 포괄적인 경계선 환자는 치료자가 느껴온 불유쾌한 기분에 대한 치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제 이 경우 이 저자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위험에 빠지는 많은 분들이 주관적인 역전이와 관련될 수도 있다. 객관적인 역전이도 있고 또 주관적인 이런 강렬한 이런 역전이에 취약한 분은 많은 분이 자기의 심리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분 치료자가 이러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경우는 객관적인 역전일 뿐이 아니고 주관적인 역전하고 연결돼서 또 파워풀하게 오기 때문에 자기의 히스토리 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객관적인 역전하고 중첩되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 자체가 어느 정도 정돈되지 않은 분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자기의 나르시스틱한 리드가 워낙 강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걸 투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의 설정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투사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멀쩡한 내담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일방적인 투사를 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매력적인 대사이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실제 느끼는 색정적인 전이가 아니고 나만 색정적인 역전이를 느낄 수도 있는 이런 위험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가 환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로 성애적 전이와 색정적인 전이를 구별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성애적 전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부끄러워하고 나도 이걸 분석적으로 내 역전이가 느껴졌을 때, 내 색전적인 역전이 자체가 내가 이런 정서가 느껴 저 사람 것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도 내 마음속에도 또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걸 컨테인하고 행동하지 않고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전한데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무너져버리고 이건 치료하고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 참 매력적이야.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치료 세팅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사라졌다는 건 치료가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구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지만 오늘 이 저자가 어떤 블룸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 게버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큰 어떤 교차되는 게 있어서 예. 나누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오래 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임상 어떤 과정에 나가면서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색정화된 역전이 전이 문제와 오늘 너무 교차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나갔을 때 그분이 만났던 어떤 분들에게 받았던 게 사랑 고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 맞죠. 그게 정답이죠. 이렇게 했는데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게 자꾸 깊어지더라고요. 환자가. 네. 그 고백이 굉장히 어떤 섹슈얼한 어떤 이슈가 들어간 어떤 그런 감정 쪽으로 다가오고 갈수록 그 강도가 좀 세졌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분은 그냥 순진한 마음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끊임없이 전화를 오고 끊임없이 전화 와서 고백하는 게 어떤 성적인 그런 목사님 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교단 어떤 그 리포터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서 그 환자를 제재하고 했는데 그 환자의 반응이 뭐냐면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못하냐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일단 관계를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색정화된 전이가 치료자 입장이 아니라 환자가 분석가나 치료자에 대해서 그런 아무런 어떤 수치심이나 거리낌 없이 자기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고 저 사람은 내 이 고백이나 내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통화를 하면서 나눴던 게 너무 이 색정화된 역전이나 전이와 너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나눴어요. 실제로 네.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상담자가 이런 것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이걸 컨테인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컨테인하지 않고 그 현실적인 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꼬여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방어적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이 사람의 정서로 수용하고 컨테인하면서 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굉장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자가 자신이 없으면 굉장히 어쩌면 적대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해석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사람 더 이상 그 얘기를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페셔널 훈련이 되지 않은 분이면 그런 분들 돕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위험하죠.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는 좀 이제 성격 장애에 가까운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라면 제 생각에 필히 겪는 역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고비는 꼭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치료의 중요한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분석가들 중에서도 한국에서도 간혹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박탈당하시는 분이 있다고도 들었고, 미국의 드라마 중에 그 정신분석가가 상담하는 걸 쭉 시리즈로 이렇게 드라마, 한 제목을 제가 깜빡했는데 그 드라마 중에도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분석가는 어떻게든 그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드라마인데 어쨌든 나중에 이혼하고 혼자 고립되어서 사는 과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또 보여주는데 아무튼 정신을 안 차리면 네, 큰일 난다는 생각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생각이 드는 지점인 것 같아서 네,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라든가 또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저의 어떤 그런 거와 달리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훨씬 더 진지하고 더 깊게 보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조이닝하고 미러링하면서 충분하게 이분들을 공감해주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고 하는 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경계를 설정해야만이 이분이,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만족에 의한 치료가 아니에요. 충족에, 욕동 만족을 시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좌절에 의한 치료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현실적인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프리에드파라는 지점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겠지만 이것을 그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상징적으로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 부모가 정서적으로 하지 못했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그 정서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만족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해주지만 이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면 바로 치료 파괴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그 벼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과정을 어떤 고개를 하듯이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분들을 그냥 정신 차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관계를 끝나는데, 이 사람을 정말 누가 모으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는 정말 그 마음을 내가 다 담아주지만, 그러면 그렇게 담아주면 좋은 엄마 노릇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분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자기가 갖지 못한 이상적인 엄마를 만났어요. 대부분 이런 건 프리에더퍼란 이슈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들의 세계의 얘기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갖지 못했던 이상적인 엄마 대상인데, 엄마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 엄마라 개념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내가 한 몸인데 내가 원하면 엄마는 내가 그냥 자기 신체의 일부로 느끼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대상이 돼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마음은 심리적인 이 사람의 그 정서는 이해하지만 그걸 만족시키는 것은 금지시켜야, 왜 엄마가 나 이걸 안 해주지 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데, 이걸 계속 만족시키게 되면, 만족을 시키면 이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비혼의 얘기 속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비혼의 얘기 속에 프리컨셉션이 있고 컨셉션이 있다. 그래서 전관념에서 관념이 있어 이게 발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으면, 좌절이 있을 때 그때 또트가 생겨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띵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좌절이,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어야 생각이, 또트가, 사고가 생겨나고 그리고 생각하기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엄마가 다 만족시켜주면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옷 입고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가 갑자기 시장 가서 안 돌아왔어요. 그럼 얘가 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엄마가 입혀준 옷을 자기가 입어보고 자기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가기 시작한 다음에 이 아이는 그 후부터는 자기가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서 옷을 입게 되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이 옷을 입혀준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옷을 못 입는 아이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색정화된 욕구가 일어날 때 그 색정화된 욕구를 정서적으로는 이해하지 만족시키지 않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이 만족을 얻을 것인가? 그럼 이 사람이 자유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출구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자기 욕구를 건강하게 수용해 줄 만한 자기 또래의 사람과의 관계를 모색하게 될 이런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해서 자기의 어떤 보이프렌드나 걸프렌드를 사귀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결혼할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발달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상담자가 이 욕구를 상징적으로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욕동이 그러니까 성애적인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성적 만족이 있다는 문제는 이게 액팅아웃이다. 그 버벌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이건 언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언어가 아니고 행동하라는 걸 우리가 이걸 구별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동영상에서 봤던 그 상황이나 심한 사람은 자기가 사창가에 갔던 얘기를 상담자에게 그것도 성이 다른 상담자에게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와서 어떤 경우에 제가 슈퍼비전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들을 듣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섹슈얼라이즈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나 섹슈얼라이즈드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에러타이즈드 트랜스퍼런스나 에러타이즈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욕동 만족이 일어나는 한 이 사람들의 건강한 사고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기구가 발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난다고 하는 게 상담자가 욕동을 다 만족시켜주면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는 한편에서는 좋은 엄마지만 한편에서는 나쁜 엄마 노릇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게 우울적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all good mother가 돼서는 안 되고 all bad mother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good enough mother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훈련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어느 슈퍼바이저도 바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담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본적인 어떤 역동들을 다르게 이해해야만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이제 그 구별하기 쉽지 않게 다가오는 경우면은 이게 치료자가 연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료자에게 있는 연민. 그래, 우리의 컴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속기 쉬운 정서죠.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그 내담자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은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또 내담자가 이제 그런 색정화된 뭐 전이라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그 처음부터 그런 색정화된 전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연민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꾸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의 마음이니까 우선은 엄마의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 처음에 와가지고 막 거의 하면서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이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두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많은 데서 손 잡았으니까 문제 안 될 거라 생각해도 손을 잡아주면은
그다음 번째 뭐냐면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이제 자꾸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것을 우리 행동하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괜찮은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용인돼서 그 요구를 어느 하나의 요구를 들으면 그것은 하나의 그 사람에겐 기득권이에요. 거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허용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더 허용된 것을 좀 더 경계를 세우려고 할 때, 굉장히 분노하고 또 굉장히 절망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뭐랄까, 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이 생기죠. 네. 예, 굉장히 저도 막 힘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이제, 배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꾹 참고 제가 한번 입을 다 띄면서 이렇게 한번 경계를 더 명확하게 짓는 그런 말하는 과정에,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거 좀 나누시죠. 예. 아, 이런 거는 선생님한테 좋지 않으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경계를 짓는 걸 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보여지는 표정과 이 내담자의 모습이 엄청 강렬하게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 안에서 막 떨림이 생기더라고요. 네, 막 떨림이 생기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픈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네. 슬픔이, 분명히 내담자는 화를 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담이 좀 일시정지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재개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내담자분이 정말 애도하고, 정말 슬퍼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경험해야 될 것들을 그동안은 계속 가볍게 이제 뭔가 이렇게 경험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융합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별로 한 건 없는데, 예. 그분이 부모님하고의 경험에서 굉장히 깊은 절망을 느꼈고, 그래서 뭐 눈물이 많이 흘렀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진실된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도. 그래요. 네. 굉장히 심층적인 부분까지 갈 수 있었던 거가 이 내담자에게 내가 안전한 대상이 되어줬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분 스스로가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깊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부모하고의 독립돼 가는 그런 과정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이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은 세퍼레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세퍼레이션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너와 내가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경계를 누군가가 지어주었을 때, 근데 그 경계 짓는 방법이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버림받는 느낌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테크니컬하게. 그러니까 굿 이너프 마더라고 할 때는 이분을 음식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다 이분 원하는 걸 들어주지만 들어주어서는 될 것고 안 돼줄 게 있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할 것은 다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다 사랑해주지만 이 상태에 가면 위험한 것은 절대 놓으라고 해주는 부모가 있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충동이 있더라도 엄마가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아버지의 기능이죠. 말하자면 아버지의 기능을 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엄마 아빠를 구별해서 엄마는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사랑스럽기만 하고 모든 언컨디셔널하게 다 들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굿이너프 마더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아빠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엄마라고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것은 노라고 하는 엄마예요.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노라고 해야 이게 사회 규범을 이해를 하게 되고 엄마가 자기하고 또 한 몸이 아니고 엄마가 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어른이 돼버린 거죠. 어른이 돼서도 계속 대상관계 속에서는 과거에 원대상을 했던 것처럼 분리되지 않는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올굿 마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단순한 섹슈얼한 문제라고 볼 게 아니에요. 섹슈얼하다는 어쩜 나르시시즘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성애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조건 받아달라는 요구예요. 그게 하나의 성애적인 측면으로 나온 것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성적 욕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기보다는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대상을 찾고 싶어요.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해주는 대상을 찾고 싶은데 사랑해주는 모습이 자기가 사랑받는 모습이 성애적인 관계 속에서만 어떤 자기가 만족을 자기의 욕구를 누군가가 들어줬다고 한다면 그 히스토리는 알 수 없지만 묘하게 어떤 사람은 성애적인 것과 자기의 요구하고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어떤 대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애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쪽에 잘못 어떤 그런 신념 원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야라는 게 깔려 있는 분도 있고 그래 성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각각 굉장히 다른데 프리에더프라는 입장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성과 다르다는 부분 대상 관계에서 생기는 거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성숙한 성의 얘기가 아니고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요구의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일단 가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김노환 선생님의 인터벤션은 이분을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했지만 위험한 것은 노라고 했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아니고 내 삶은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착각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난 거죠. 어쩌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대상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할 몫이 생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힘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역전이가 굉장히 강렬한데 그러니까 거절하는 그 배드 아브젝트 투사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드 아브젝트에 따라서 행동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주 거칠게 이 사람을 이 내담자를 대할 수도 있는 내가 이 사람의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서 그 배드 아브젝트로 의 액팅아웃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분석가로서의 이분으로부터는 강렬한 어떤 색정화된 역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컨테인하면서 이 대상에게 이 대상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대상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힘들지만 공격받을 것을 공격받는 것을 감내하면서 이분에게 어떤 인터벤션을 한 거죠. 항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의 욕구가 다 100% 만족되지 않으면 바로 아까 얘기한 아이디얼라이즈드 아브젝트와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 혹은 아이디얼 대상으로 이상적인 아이디얼라이즈드 아브젝트나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으로 느끼다가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바로 리젝팅 아브젝트로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는 거죠. 이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어야 돼. 그 공격성을 컨테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컨테이너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역전이들을 컨테인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바로 그게 색정화된 역전이건 공격적인 역전이건 이것들을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서들을 컨테인하면서 이걸 우리 스스로 소화하고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출렁이는 이 정서에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분은 정신분석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얘기하고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은 메디테이션 얘기하는데 컨템플레이션, 관상적인 컨템플레이티브 어프로치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 자체가 어쩌면 이 사람의 허상 그리고 나의 허상 이게 저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고 또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허상들을 걷어내는 작업이니까 그 허상에 의해서 우리가 액팅아웃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영성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깊은 정신분석적인 과정은 굉장히 영성적인 어프로치나 여기서 얘기하는 묵상이나 혹은 반상적인 어프로치하고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는 같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롭게 그 허상들을 우리가 다 소화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지금 성적으로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참으로 위해주는 대상을 찾고 싶은 욕구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연약한 참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은 어떤 위험을 갖고 있었냐면 이게 섹슈얼라이즈한 전이를 일으키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성적으로만 이해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트루 셀프는 그게 아니고 성적인 것은 하나의 표면상 어떤 이 사람의 방어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 대인관계 속에서 묘하게 발달되어 오는 하나의 패턴일 뿐이고 실제 이분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이해 누군가가 참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으켰지만 그 자기가 일으킨 유혹 자체가 또 자기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소화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상이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김도환 선생님이 안전하게 그 자리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동들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해서 나한테 투사의 동의실을 통해서 나한테 넘겼는데 그걸 죽지 않고 그리고 남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걸 소화해내면서 이분에게 안전한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되돌아와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조금씩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김도환 선생님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여튼 그동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정서는 공감을 하되 이제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좌절을 견디게 하는 것 이게 항상 화두였거든요. 저는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면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렇죠. 욕구를 충족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드라이해지면서 감정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치 그냥 드라이하게 해석하면서 이런 쪽으로 가게 돼서 좀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그 분의 회기 때 제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단 몇 초였어요. 1, 2초 정도 뭔가 되게 강렬하게 동시에 같이 느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소중했던 경험이었고 이게 교수님이 이야기한
약간 정서적으로 함께 하는 거구나라는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돼서 좀, 예, 좀 저한테 많은 이런 뭐랄까 이게 생겼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획이 내 계속 뭔가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공감이 돼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에 굉장히 좌절을 많이 제가 잘 안 느껴져서 좌절을 했었는데 좌충우돌하면서 그 좀 뭐랄까 되게 소중한 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어웨이크닝에 잠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더노의 얘기죠. 근데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그 느낌은 강렬한 말하면서도 순간이죠. 네, 굉장히 불러일으켜질 정도로 되게 생생하고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게 슬픔의 정서라는 게 이 사람 이분이 그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분노로 느끼거나 성적인 것으로 느꼈을 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베타 요소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름 붙일 수 없는 베타 요소라고 비온이 얘기했던 게 이거 자체가 자기가 프로세스를 할 수 없는 무언가 뒤죽박죽인 어떤 혼란스럽지만 고통스러운 어떤 원정서죠. 이런 에펙트가 있는데 이걸 자기가 무슨 슬픔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너무도 강렬한 정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픔을 만난다는 건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걸 화를 내거나 아니면 성애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분명하지는 않은데 자기가 소화되지 않은 어떤 응어리 이 응어리를 항상 안고 사는데 상담자를 만나면 그 응어리를 자기가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서가 다가오는 순간 이 사람은 움츠라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슬프다는 것을 이 사람은 체험한다는 게 너무도 힘든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어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소화해서 그 슬픔의 정서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인 전이와 역전의 관계는 무의식적인 교류라는 것은 빛보다 빠르다고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역전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저분의 역전이와 내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걸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슬픔이 다가왔다는 것은 그게 어떤 면에서 내가 이걸 슬픔으로 소화해서 알게 모르게 이분에게 슬픔의 정서가 소화된 정서가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나를 만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슬픔을 체험하고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애도의 과정이죠. 이 애도의 과정이 우리의 성숙의 과정이죠. 우리는 애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슬픔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이분은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살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강렬한 슬픔의 정서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정서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분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요. 너무 큰 정서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혹시 그 문턱에 가다가도 그냥 빠져나와 버리죠. 깊은 슬픔에 잠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 다른 선생님들 이 김도환 선생님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를 진행해 온 과정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나누시죠. 그 아까 대인관계 측면으로서 본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가 내담자들이 뭐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담자뿐 아니라 치료자도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성애적인 그런 정서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성애적인 걸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센슈얼리티 쪽의 문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의식적 조작이 된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성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섹슈얼리티라는 거를 뭐 에로틱이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원하는가 보면은 예, 가학성과 자학성 두 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자학적인 면에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유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에게 뭐라면 해를 끼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유도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분히 그 가학적인 것과 자학적인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봐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막 그 섹슈얼리티를 자극하는 게 아니고 가학성을 자극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까 김동완님 말씀하신 거 슬픔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게 이제 슬퍼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 안에 있는 슈퍼이고가 그걸 슬프게 느끼도록 만드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순한 어떤 정서적인 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보다 복잡한 일인 뭐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충동이 있고 한쪽에서는 억제가 있고 한쪽에서 유혹이 있고 한쪽에서 가학과 자학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채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그걸 잘 관찰하거나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어디에서 자기가 사람들이 서로 휘말려 버릴지 모르는 그런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단순하게 봐지는 게가 그 사람이 그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가 더 깊이 내면에 들어가면은 사춘기 이후에 발달하는 그런 섹슈얼리티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예 원초적인 관계 거기에서 어쩌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한 행동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불쌍한 거죠. 사실은 자기는 그걸 안 해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이가 들더니 그걸 갖다가 성적인 것으로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자극을 좋아하니까 자기는 그 성숙한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 표현을 막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몸짓들이나 행동들이나 말투나 그런 표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애기 입장으로 보면은 너무 처절한 느낌 그런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주 잘 묘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유아적인 그러니까 결핍의 현상이죠. 근데 그건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문제가. 그게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원초적인 아주 초기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걸 현실적으로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며칠 굶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밥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떤 걸 그리고 어린 시절에 충분히 먹지 못해서 키가 잘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한테 매일 밥을 몇 그릇씩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죠. 그래서 원래 모습에서 결핍된 것을 원래 모습 원래 어디에 떼야 될 것으로 주려고 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 심볼릭한 세티스팩션에 만족해야 되는 리얼리스틱 그래티피케이션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게 어쩌면 그분들을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가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그래티피케이션을 통해서는 이분의 어떤 자기의 응집력이나 이고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가 없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희생적으로 도와줘서 될 것 같으면 현실적인 만족이라도 주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 현실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막는 어떤 배리어 어떤 장애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곳,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을 이 분들은 평생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돼요. 그 자기 트루 셀프가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은 내가 안전하게 이 세팅을 가지고 가면서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해주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세팅이죠. 그 속에서 이분 스스로 안에 있는 힐링 파워, 어떤 치유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성적인 부분이 그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갈망들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냥 그냥 어떤 성적인 부분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들만 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또한 그 앞으로의 그 모든 상담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상담을 한다면 그런 분명한 그런 어떤 전이들이, 이 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렇다 해서 동성끼리만 만나도 안 되고, 동성끼리도 요새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똑같죠? 그러면은 그거가 해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건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가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김동완이 느낀 그 슬픔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복합적인 정서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자극이 뭐냐면은, 그래서 또 다시 반복되는 게 연민의 감정을 갖다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저 사람에게도 고통이지만 나한테도 고통이라는데, 그 고통을 서로 견뎌내야지 치료적 관계가 되는데, 그 고통, 진짜 그건 고통이거든요. 보면 너무 불쌍한데, 그 어린애가 보여가지고 처절해서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 그냥 말하자면 고통 당하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은 거기서 이제 막 발동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도와주고 말자. 그래서 뭘 하나를 하면은 그 다음까지는 또다시 이제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은 그걸 고통을 견딘다는 자체가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 정도의 관건은 뭐냐, 고통을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네. 네. 강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좀 더 생생하게 나는데, 그렇게 되게 절망스러워하는 모습에 있을 때,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제가 뭐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을 좀 더 수딩하거나, 또는 뭐 거기에서 좀 빠져나오게 하거나,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그냥, 금방 이야기했듯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느낌과 함께 가만히 그냥 그 순간에 계속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게 어떤 무력감으로 안 오고 그 슬픔이 좀 감동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무력해지지가 않고 그냥 감동이 오면서 뭐 하여튼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제가 뭘 안 했을 때 왔었어요.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잉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비잉이
비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서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액션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그 상태가 이 사람을 안정시키고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데 진정으로 나를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이제 이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지만 한다고 침해하지 않으면서 버리지도 않고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수용을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경계를 지키면서도 그렇지만 침해하지 않고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그 모습대로 받아주는 이런 태도가 어떤 굿 이너프 마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굿 이너프 마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페인풀하죠. 왜냐하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아이는 엄마가 세상이 제일 좋다고 좋아하는데 엄마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엄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아이를 내가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건데 끝없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 노릇을만 해가지고는 아이의 성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육아에서도 지금 드러나는 현상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임상에서도 똑같이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애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동완이 말씀하신 그 감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이가 그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개입해버리면은 어른이 개입해버리면 쉬운 일인데 간단한 얘기죠. 예, 간단한 일인데 아이가 그걸 하는데 눈이 마주칠 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힘든데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서 그걸 딱 그냥 지켜보는 게 그게 감동으로 저한테 왔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서로 간에 뭐냐면은 나도 힘들지만 쟤도 힘들다는 건데 그거를 내가 개입해 줄까 했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뭐랄까 서로 간에 뭐 안에서 에너지가 막 생기고 뭐 감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보다는요 그 말하자면은 사탕 발림 같은 감동이잖아요. 그걸 짜잔 해주면서 너무 좋지 않냐 이걸 감동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더 큰 병리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나르시시즘이 작동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는 점점 더 왜소해지죠. 엄마나 아빠만 할 수가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해줘야 돼요.